자,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이제부터 우리 한마당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웰다잉, 웰다잉에 대해서 주제를 강연을 하는데요. 단순히 강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좀 피드백을 하면서 나눌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꽤 몇 년 전에 웰다잉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 게 지금까지 기억이 다 날 리가 없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컴퓨터가 홀라당 날아가면서 자료도 몽땅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길게 잡질 않고 이번에는 이제 좀 같이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짧게 할 겁니다.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예, 영어예요, 영어. 예, 여기에서 다잉이라는 말은 죽는다, 임종을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죽음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한번 좀 천상병 시인의 뭐요? 귀천이라는 귀천. 예, 시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병.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가슴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지금 낭송했던 시에서 천상병이라는 시, 전에 몇 년 전에 꽤 오래됐구나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로 돌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소풍요. 소풍.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풍은 생각해 보면요, 1년 내내 소풍 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소풍은 갔다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 천상병 시인은 말을 하기를 나 소풍 갔다가 돌아가리라. 이걸 이제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이제 하늘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 지구로 소풍을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좀 더 심하긴 한데, 죽음, 임종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표현을 안 하는 게 미덕입니다. 네, 죽는다는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 없어서요. 살아 있는데. 네. 살아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아파트에 4층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죽을 수 없잖아. 예. 엘리베이터에 4층 없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같은 사자도 아니거든요. 죽을 사자하고 넉사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말을 안 하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안 쓴다고 천년만년 살 수 있냐고요? 다 죽어요, 어차피. 아주 공평해요, 이거는. 아무리 잘난 놈, 못난 놈, 똑똑한 놈, 부자, 가난한 사람 공평하게 다 죽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50년 살고 죽고 저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근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100살까지 살지 50년까지 살지 아무도 몰라. 그냥 때 되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죽는 과정이 대부분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준비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맞이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준비해서 죽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좀 준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되는데 가끔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주 고승이라든가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 중에는 나 몇 월 며칠 날 갈란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준비하지 못한 채 죽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는 게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했을 때 임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뭐 200가지가 넘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600가지도 넘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에 대한 표현이. 죽었다, 되졌다, 밥숟갈 났다, 돌아가셨다, 숨이 끊어졌다, 갔다, 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붕하셨다. 뭐라고요? 붕. 예.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뭐라 그래요? 서거하셨다. 거지가 죽었다. 뒤졌다.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어떤 그 지위에 따라서 부르는 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어차피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할 때 임종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임종이란 뜻이 뭘까요, 그러면? 네. 임종이라는 건 결국은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그 상태를 임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켰냐 못 지켰냐는 숨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부모님 곁에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숨이 딱 끊어졌는데 문 열고 들어갔으면은 임종을 못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 개념에서.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라도 숨을 붙여놔요. 자식이 올 때까지 이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식이 오면은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이미 뭐 죽은 상태인 경우도 많죠. 그런 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 판단하는 게 뭐 의학적으로도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다르고 심리학적으로 다르고 또는 과학적으로도 달라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 가지 공통점은 되돌아올 수 없다. 이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어떤 그
단계를 이렇게 볼 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제일 먼저 손을 허리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허리 밑에다가. 그래서 이 허리가 땅에 붙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숨은 안 쉬더라도 허리가 떠 있다는 건 근육이 아직은 긴장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이 완전히 멎고 죽었다 그러면 이 근육이 풀어지면서 허리가 엉덩이하고 일자가 되는 거예요. 딱 붙어버려요, 바닥에. 예, 그럼 죽은 거예요. 이거는. 숨을 쉬든 안 쉬든 그 상태가 되면 죽었다고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저하하다가 혈액순환이 딱 멈춤은 뭐예요? 심장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혈액을 돌리는 건 심장이니까. 그 다음에 호흡 양상 변화, 호흡이 가빠지다가 이제 멈추겠죠. 가빠지는 단계까지 가면 이게 임종 전인 거죠. 그리고 감각의 손실, 막상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꼬집어도 몰라요. 예, 그 단계가 되면은 감각이 상실되는 거죠, 점점.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감각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 그래요. 오감 중에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래요. 즉 이 근육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다 멈췄어도 길게는 거의 뭐 30분 이상을 남아있다 그래요. 이 청각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청각과 뇌 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 욕이라도 했다가 이분 살아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돌아가실 분이라면 부모님이든 그래서 덕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담을 하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왜? 귀에 신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이 숨은 멈췄고 전체 기능은 다 멈춰서도 아직 살아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사님 좀 강의 중간에서 미안한데 입관할 때 그 인사말은 못 듣겠죠? 입관할 때. 아 당연하죠. 입관은 한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하루 가까이 있다가. 인사말을 막 건네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일 뿐이지 이분은 못 듣죠. 물론 이제 그 다른 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체 이탈로 해서 뭐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과학적이진 않아요. 자, 임종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던 분 중에 퀴블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5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그 중에는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5개의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누구나. 물론 뭐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죽음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곧 6개월을 못 사실 겁니다. 1년을 못 사실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판결을 의사가 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다른 사람 죽는 거는 많이 봤지만 나까지 죽는다?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노. 뭐예요? 왜 내가 벌써 죽어야 돼? 억울하다는 거지. 네. 왜 나만 죽어야 돼? 내 친구 쟤도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고 나서는 그게 기간이 지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협상을 하게 돼요. 주로 협상은 이제 종교적 협상이 많아요.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워주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나라의 절반을 띄워주겠습니다. 3일만 살려주세요. 뭐 영국의 어느 여왕이 그랬다 그러죠. 또는
의사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죽음의 그런 자기 증세를 치료하는데 권위 있는 사람하고 가서 협상을 하죠. 내 집 한 채 내놓게 내 목숨 살려줘. 할 수 있죠. 이런 협상들이 들어가요. 각 사람이 됐든 어떤 신의 존재가 됐든 이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된다. 도저히 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울감에 빠지죠. 도저히 안 되나 보다. 나는 죽어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상 죽음 앞에 닥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아,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뭐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가 되어야 죽음을 준비해요. 유서를 쓴다든가 유언을 한다든가 재산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나하고 왼수졌던 놈 가서 욕을 한다든가 뭔가 해결을 하죠. 이 단계가 되면 그게 이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세 가지 웰이 있다 그래가지고 웰빙, 웰에이징, 그 다음에 웰다잉을 오늘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렇게 다루는 학문이 웰페어, 사회복지예요 사실은. 네. 사람의 생로병사를 다루는 학문이 사회복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질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는 것도 다루지만 죽는 부분까지도 사회복지에서 이제는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는 종교가 불교예요, 사실은. 그죠? 불교의 기본 교리를 얘기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고집멸도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불교 교리의 기본 사성제인데 이제 세상의 고통스러움과 어떤 번민을 쌓고 살다가 이거를 멸하고 도를 깨닫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멸이 어떻게 보면 죽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다루는 그 종교가 불교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영생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웰다잉이 뭘까? 웰다잉이 그냥 직역하면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그래서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삶을 뜻깊게 보내자는 웰빙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네. 사회복지 또는 웰에이징 이런 얘기는 잘 늙어가자, 잘 살자 이런 개념에 초점이 있다면 웰다잉은 잘 죽자라는 데도 초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문에서도 이걸 다루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에서도 이제는 웰다잉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웰다잉 법이라는 거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말이 딱딱합니다. 이걸 뭐 딱딱하게 표현할 건 아니고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웰다잉 법의 대상자들을 먼저 선정을 하게 돼요. 우리 현재 있는 사람도 다 대상이기는 한데 구체성을 좀 띄자면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무슨 얘기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 이 환자들은 이 웰다잉 법에 적용이 돼요.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요. 물론 이 좀 있으면 보게 되지만은 이게 웰다잉 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웰다잉 법으로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걸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사들은 이걸 안 하면 당신이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물론 의식이 없으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들한테 이분은 이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거절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이제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생명을 더 유지시킬 거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 이건희 씨 모양으로 이런 연명 치료를 해가지고 그분이 한 2-3년 살았죠. 2-3년 더 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살 수 있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바르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돈으로 살렸어요, 그런 분은.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안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할 거냐?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웰다잉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굴까? 이 뇌사자와 식물인간 어느 분이 웰다잉 법에 적용이 될까요? 뇌사자. 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뇌사자는 웰다잉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뺄 수 있어요. 장기 기증하고 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법에서 허용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뇌사하고 식물인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뭐냐면 뇌사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생각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숨만 쉴 수 있고 심장만 움직이는 상태를 뇌사라고 그래요. 근데 식물인간은 일부 기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상이 돼가지고 의식은 없는데 나중에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식물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야채인간 아니고 식물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네. 나중에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웰다잉의 사례가 이제 생겨난 게 대법원 판결문이 2009년에 생겼는데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치료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허용될 수. 이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보라매 병원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할머니 사건이 이제 연세대 병원인가 세브란스 병원인가 그랬는데 이 보라매 병원 사건은 뭐냐면 1997년에 보라매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술 먹고 쓰러져 가지고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응급 치료를 수술을 해가지고 살렸어요. 살렸는데 이 사람이 연명 치료를 안 하면 곧 죽으니까 이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른 거예요. 가족을 불렀는데 이 가족이 부인이야. 부인이 와가지고 나 그 치료 안 할래요. 퇴원시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볼 때는 이건 치료를 안 하면 내일 당장 죽는다. 근데 부인은 죽던 말던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분쟁이. 그런데 의사가 이제 이 부인을 놓고 각서를 받은 거예요. 내일 가서 죽어도 의사들한테 책임이 없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쓰고 이 부인이 남편을 퇴원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남편의 시누이죠. 남편의 그 여동생이죠. 이 사람이 이 부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살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평생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술만 먹고 맨날 패고 밖으로 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전혀 이 부인한테는 정이 없는 거예요. 거의 불황아처럼 살다가 죽은 거야. 아니, 누가 돌봐야 돼.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살릴 돈도 없지만 그 돈을 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내비둔 거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은 연명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는 연명치료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97년도니까 그랬는데 다시 1908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했는데 또 의사들이 보기에는 치료는 전혀 안 되고 2008년 아니에요? 2008년이요. 1908년이라 그러네. 2008년도에 입원을 했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린 연명치료 안 하겠다.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늘 유언처럼 하셨던 말이 나는 깨끗하게 죽고 싶다. 편안하게. 그런 그 너저분한 거 콧줄 달고 산소호흡기 끼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이 이거를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가 좀 복잡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의사하고 이게 이제 병원하고 이 가족하고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걸 탄원을 한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법에서 허용을 받아내요. 띄어도 이 산소 마스크를 띄어도 된다라고 허용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이 할머니를 띈 상태로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뒀는데 200일 정도를 더 사셨어요, 살기는. 그러고 돌아가셔서 그 다음 해에 이 법이 생긴 거예요, 2009년도에.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본인이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는 존엄사를 인정한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신에 존엄사법이라고는 하지만 반쪽짜리예요. 즉 소극적으로 의료진과 본인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정도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과일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이 할머니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떤 법이 돼 있냐면은 조력 존엄사법이라는 게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에 제출이 됐어요, 법안이. 제출은 됐는데 지금 계류 중이에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법은 뭐냐면은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죠. 뭐냐면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라든가 북유럽 이쪽은 이 존엄사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해 수백 명씩이 스위스에 가서 죽는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은 없고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법이고 편법이지만은 스위스를 가서 거기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죽음을 도와줘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은 그 의자에 앉으면은 바로 죽습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인 존엄사를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죽기 전에 제정신일 때, 내 정신이 똘망똘망할 때, 이때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본인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태까지 우리는 본인이 결정 못했다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내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죽을 어떤 그 권리를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살을 방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살 희망이나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결정해서 서류상으로 남겨놓는 것을 사전 의료 전향서라고, 사정 의료 의향서라고 해요. 나는 미리 다 써놓으려고 맘먹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좀 볼게요. 이미 오래전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주셨더군요. 요즘에 이건 많이 안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당신과 함께한 우리 집만큼 내 마지막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우리 딸 왔냐? 아이, 뭘 이렇게 또 많이 사왔냐? 이 냉장고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세가 악화되어 오늘 병원에 다녀오신 아버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과 오래전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이야기를 담담히 하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허망하게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며, 3년 전 병원 치료에 지쳐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고 엄마를 떠나보는 그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엄마를 마지막까지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게 내가 지금까지 가슴이 아프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간의 따뜻했던 기억을 저와 나누며 그렇게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이별도 하나의 삶이라며 초저녁 하늘을 물들인 석양을 사랑하셨던 아버지가 오늘도 그리워집니다. 잘 보셨죠? 이게 이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만든 홍보물인데, 제가 거기에서 뭘 이렇게 일당을 받고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 연명의료의향서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나오기도 하고요. 대형 병원들에는 거의 다 이게 비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가시는 길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썼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나중에 이제 죽고 났는데 자식들이 뭐 딴 얘기 하면은 사실은 달라져요. 내가 임종 단계가 됐는데 자식들이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끝까지 연명치를 하겠다 그러면 또 분쟁이 생겨요, 그때는.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도 가족들하고의 합의가 꼭 필요해요, 사실은. 자식들하고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최악의 경우 변심할 수 있어요. 막상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안 돼. 나 끝까지 살아볼 티야. 산소 마스크 해줘. 반죽을 튀어. 예, 이러면은 이것도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써놓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최후의 단계에 대처하는 나의 의견을 미리 밝혀놓으면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이로 인한 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명치료를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환자 자신한테. 왜? 억지로 숨을 쉬게 하고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니까. 갈 사람을 붙잡는 거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예, 이런 경제적이든 뭐든 심적이든 부담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당 의료진이 볼 때는 이걸 써놓고 가면은 깔끔해요. 내가 산소 마스크를 안 됐다고 해서 최고랑 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써놓은 분한테 산소 마스크를 안 되겠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깜빵 가요. 이래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가족들이잖아요. 나를 이게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부간일 수도 있는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예, 온 집안이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풍비박산 나거든요. 이런 단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스스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꼭 좀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웰다잉 이 10계명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0가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기. 이건 뭐냐면 죽기 전에 최소한 내가 이건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일 수도 있고 10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꼭 못해도 돼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쓰는데 돈 들지 않잖아요. 써보는 거예요. 나는 뭐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보니까 할머니인데 자기는 디스코텍 춤추는 뭐라 그러죠? 콜라텍? 클럽. 요즘 애들 클럽 가는 게 버킷리스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실제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양해를 구한 거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갔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이렇게 찍혔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든지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평소 못 해봤던 것들을.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뭐 할머니로 살았는데 내가 남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이 있어요. 그 성전환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건강 체크하기. 이거는 이제 죽기 전에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동안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비실비실 하다가 병치레만 하다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란 얘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나 자서전 이런 걸 작성해 보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뭐 그 준비로서 이걸 하나씩 나눠드리긴 할 텐데 그 다음에 고독사 예방하기. 이게 지금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수백 명씩이 지금 고독사를 당해요. 뭐냐면은 고독사가 딴 게 아니고 나 숨 넘어갈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게 그냥 고독사예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죽었는데 6개월 만에 발견되면 더 심각한 거고, 냄새 나서 뭐 구더기가 기어 나와서 발견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발 그런 일이 안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장례 절차를. 예를 들어서 나는 수목장을 하고 싶다. 나는 뭐 물에다가 가루를 뿌렸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 환경 오염이긴 한데, 아니면 내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동산에다가 뿌려줘라. 뭐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걸 미리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장래에 대한 걸 한 번 더
하면 좋은데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될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 장례식에 초청할 사람들 명단까지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절대 못 오게 해야 될 놈들 이름도 적어놓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뭐 부의금을 얼마 이상은 갖고 오지 마라. 내 반대로 얼마 이상 안 되는 놈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로는 요인이 다 있지. 예. 다른 바닥에. 예. 이걸 내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그렇게 절차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장례식에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한 유명인들도 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빚 갚고 가라. 예, 마음의 빚이든 실제 빚이든 빚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성의 시간을 가져라. 스스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수시로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잘못 사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 사는 부분이 있으면 더 알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원봉사하기 이거 왜 해야 될까요?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예.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정말 좀 즐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눔을 좀 배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얻어내고 이런 과정을 좀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추억 물품 보관하기. 이 보관하기뿐만 아니라 나눔도 이게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눌 것들은 나누고 정말 내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 추억이 서려 있는 이런 물품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과거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기가 꼭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사전 의료 의향서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병원 가실 일 있으면 거기서 작성을 하시고요. 오늘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은 나의 사망기 작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사망한 기사를 써보는 거예요. 예, 요거를 한 장씩 나눠주세요. 이건 왜 하느냐면은 유언장을 쓰기 전에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객관화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모양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주관적으로 살았다면은 약간은 객관적으로 내 죽음을 객관화 시켜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누구는 어제 몇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나의 사망 원인은 뭐뭐뭐다. 나의 가족은 누구누구누구이며 나는 이 구성원의 누구였다. 또는 무슨 구성원으로 살았다. 예를 들어 뭐 사장으로 살았다. 아버지로 살았다.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사망한 그때에 뭘 하고 있었다. 예, 뭘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행복한 건 이제 박장대소하다가 심장마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집사님은 사망 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웃다가 죽었다. 행복하죠, 제일. 사망 원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압력이 그런데 들어가면 잘못하면 이게 멈출 수 있어요. 뭐 어떤 우리 젊을 때 하는 얘기로 나는 복상사를 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막 그런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뭐뭐라고 기록할 것이다. 살인범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또는 뭐 봉사자로 기억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자연사, 아마 빚쟁이일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가족은 내가 세상에 나의 남긴 가족은 것은 뭐뭐뭐다.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니 뭐밖에 안 남았더라. 남편, 나의 시신은 뭐뭐로 처리할 것이다. 화장을 할지 또는 우리 뭐 가족 남편하고 살고 시신 기증을 할지 할아버지랑.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뭐뭐뭐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 할아버지하고 살잖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수목장. 나는 무슨 구성원이다. 이거는 뭐라고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의 뭐 임원이었다는 둥 아니면은 5단지 아파트의 분녀회장이었다는 둥. 없어요. 뭐, 가정주부다. 기증할까? 가정주부. 기증하고 수목장도 없잖아. 가정주부. 기증. 나는 아 상식적으로 기증할도 수목장 합니다. 왜냐하면 기증을 하면은 다시 쓸 거 쓰고 나머지를 돌려주거든요. 집사님은 그럼 돌아가실 때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그게 다 있어요. 아니 그거 흩트는 거는 있다고 사망할 네, 때 맞아요. 사망할 때 네.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뼈도 모르지. 하겠다. 목사님 할 거야? 몰라. 몽땅 기증 처리될 것이면 좋아. 모르겠다. 나는 전부 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TV를 나를 보는데 아는 겐지스 사람들은 강에는 나를 강물 밑에 집사님이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아는 쌓여 있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집사님을 어떻게 기억할 네. 것 같아요? 인도 겐지스강 하류 쪽에는 시신이 강물 밑에 굉장히 많이 잠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걸 안 한 거지. 잘 살고 죽었다. 땅에다 걷다 그 땅에 흙을 다시 갖다 잘 살고 죽었다. 그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겐지스강은 왜 그런가 했더니 집사님의 슬픔을 가장 어린 아이 슬퍼할 14세 사람이 미만의 누구 어린이들이 죽거나 큰아들, 임산부가 죽거나 큰아들 이름이 종교 누구예요? 숙녀가 죽거나 응? 또는 불황자가 죽으면 최대희? 전부 강에다 버린답니다. 근데 저번에 나왔는데 대희, 어디 나라는 최대희, 큰아들, 그리고 아이고 집사님의 좋은 세상에 그건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예. 세상에 남긴 거. 이번 나왔어요 오늘. 남긴 거 그리고 이제 예전에 몽골 같은 경우엔 조장을 했어요. 조장을.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죽으면은 바위 위에다가 시신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화장을 와서 해서 뜯어먹는 그거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고 아니야 본사님 어떻게 누가 하고 저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오래된 것이고 요즘에 그건 오래된 얘들이고 요즘에 죽으면 화장을 땅에다 해서. 전부 묻어. 아이고, 오늘 흙을 아 갖다가 좋죠. 묻어있다고. 비료로는 꽤 쓸만해요. 화장을 해서 바다는 안 돼. 저도 그렇게 산에 하고 뿌려라. 싶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다시 먹고. 네. 그래서 산에 옛날에 뿌려라. 내- 장례식은 내 몸에 장례식은 어떻게 음료를 해요? 3년 안 먹으면 죽은 놈이 죽는다.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도 지금 그 이체가 집사님이 이체. 미리 유언을 하는 거야. 나의 장례식은 그냥 가족들끼리만 해라. 뭐 이웃들 불러라. 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장례식은 해야 되잖아. 그걸 유언으로 남기는 거 어떻게 해? 내 장례식을 어떻게 해라. 아, 응. 그냥 이것도 나 그 장례식을 그걸 안 정해놓으면 이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네, 조용히 종교 해라. 분쟁이 일어나요. 응. 큰 아들은 절에 다니고 작은 저기 아들은 교회 다니면 기독교장인데 목사님하고 일반장으로. 스님하고 와서 싸워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응, 기독교장으로 조용히 해라. 응. 기독교장으로 그럴 것 같아. 검소하게 해라. 응. 긁지 마 앞으로. 검소하게. 검소하게 해라. 희한하게 오고 왔어. 네. 이거 집사님 몸이 안 좋아. 우리 김영재 집사님. 네. 나도 엉덩이가 빠질라. 엉덩이 빠질라 그래. 다는 뭐 발표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몇 분만 이렇게 좀 집에서 써오라 그래. 발표를 먼저 쓰신 분 거를 제가 좀 그럼 듣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김영자 집사님 이거 좀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 주세요.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자 김영자 집사님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김영자는 어제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나의 사망 원인은 자연사이다. 이야 이렇게 좋아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입니다. 이분. 맞아요. 나의 가족은 남편이며 나는 가정주부이며 가정주부다. 나는 사망한 그때에 잘 모르겠다. 뭘 하고 있었는지. 예, 그렇죠. 정신없이 돌아가시지 뭐. 예, 그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잘 살고 죽었다라고 기억할 것이다. 와,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잘 살고 죽었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큰아들이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하나도 없다. 와. 아니야. 된장 남겼어, 된장. 무소유를 실천하고 가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예. 그 노자 장자보다 훨씬 훌륭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남긴 건 하나도 없고 나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산에다 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은 내 유언에 따라서 기독교장으로 검소하게 해라. 너무 멋있네요. 멋있다. 네. 멋있어요, 집사님. 이게 이제 사실은 유언의 일부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시라 그러면 원래 유언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것도 괜찮겠어. 자, 우리 임고사님 해도 되죠? 예. 임승모 고사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임승모는 어제 97세를 이뤘다. 이야! 아, 좋아요. 욕심은 나지. 나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죠. 좋아, 심장만 깔끔해. 예,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 나의 가족은 아내, 아들이며 남편이며 아버지로 살았다. 나는 사망한 그때 가장 행복한 삶을 하고 있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약속의 귀재라고 기억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가족일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부지런합니다. 나의 시신은 화장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기독교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역시 권사님이시죠. 우성훈 집사님 거. 먼저 이제 박희선 집사님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읽어도 되죠? 네. 나 박희선은 어제 90세를 이분들이 컨닝하셨다. 더 살아. 지금 엄마가 90세가 넘었는데. 아이고 지금 사람. 나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다. 나의 가족은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뭐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읽어드릴게요. 예, 이거 나는 어머니 할머니였다. 나는 사망한 그때에 자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잠자듯 하시는구만. 이야, 이거 욕심이 너무 과하신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살다가라고 기억하시다. 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자녀들일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시신은 화장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기독교장으로 진행될 것이다. 아, 집사님 뭐 멋있습니다. 냉동실 정리나 하시려고? 아무것도. 자, 우성훈 집사님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우성훈은 어제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아, 굉장히 겸손하셨네. 나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다. 85세에 노환이 올까요? 나의 가족은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었다. 나는 사망한 그때 병상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박희선일 것이다. 그러네, 9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그러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내가 쓰던 옷과 물건들일 것이다. 나의 시신은 화장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기독교장으로 검소하게 수목장으로 진행될 것이다. 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박 목사님, 나 박흥류는 어제 85세를 일기로 떠났다. 나의 사망 원인은 질병이다. 나의 가족은 10명이며 나는 아버지였다. 나는 사망한 그때에 글을 쓰고 있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기억할 것이다.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마누라일 것이다. 내가 슬퍼할 때까지 사셔야 되네. 제가 조금 더 살게요. 네, 보세요. 85세기.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시신은 몽땅 기증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이 진행될 것이다. 우기자 사모님, 나 우기자는 어제 88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다.
목사님 장례를 치러야기 때문에 한 3년 더 썼어요. 그러네요. 나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다. 나의 가족은 10명이며 엄마, 아내, 할머니였다. 나는 사망한 그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임종 예배를 하고 있었다. 야, 그림이 참 좋네요. 다 보고 있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시각장애인 와이프라고 기억할 것이다. 목사님 와이프. 근데 3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아 절대 못 잊어버려. 애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막내 아들 민욱일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남긴 것은 자손들이다. 나의 시신은 시신 기증 처리될 것이며 장례식은 나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 현재까지 제출된 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약간은 좀 뭐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그리고 이게 정답도 아니고요.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쓴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을 조금씩 이렇게 띄워야 돼요. 이걸 써보니까 내가 이렇게 최소한 저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갔다더라라는 이런 목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정말 멋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은 뭘 또 해볼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언장 작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도 형식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묘비명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안에 들어가 누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면은 꽤 의미가 있고. 1박 2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수련회 때 밤에 좀 늦게 이렇게 촛불 켜놓고 하면은 훨씬 몰입도가 있는데 이게 낮에 갑자기 급조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에서 저는 좀 마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의료 내가 어떻게 나중에 죽을 임종을 맞이했으면 좋겠는지 의향서를 꼭 작성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아주 작성해놔라고. 예, 해놓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앞으로 가능하면은 꼭 형식이 안 맞추더라도 연말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괜찮아요. 업데이트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고 내년 연말까지 살았으면 내년 연말에 추가 첨삭을 해가지고 또 한번 써보고 이러면은 적어도 1년이 든든해요. 예, 언제 죽어도 예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렇게 해서 유언장 작성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이렇게 쭉 했잖아요. 웰다잉에 대해서 10가지를 이렇게 해본 거를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좀 다음번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됐을 때는 그걸 이렇게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순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수준 높은 웰다잉 강의, 좀 쉽지 않은 강의고 또 뭐 어려운 시간들이신데요.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때 조상 정국 성경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백원사님 강의 준비한 다시 한번 크게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에 연세가 연로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